창의공부에서 교육과정 설명을 맡고 있는 교사 신현욱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고1부터 크게 바뀌는 점은 일단 수업량 표현이 기존에 단위라는 표현을 썼다면 내년부터는 학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으니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학점이란 게 우리가 보통 1학기를 17주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1학점이면 17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6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학교 자율적으로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졸업학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하고 달라진 점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이수나 기본 단위나 이런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국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변화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우리 애가 보낼 학교에 다니게 될 내년도 1학년부터는 조금 가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많은 그런 고민도 하는데, 사실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았을 땐 저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이렇게 아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큰 흐름을 보시고 저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목 분류를 보시면은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는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과목 분류만 봐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또 전문 교과를 보면 또 이게 나눠집니다.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나눠집니다. 공통 과목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공통 과목입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1학년 때 수업을 통해서 이 과목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이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과목을 우리 학교는 애들한테 가르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교의 편제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다음 전문교과 1은 가거나 외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성하는 과목이고요. 전문교과 2는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수업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편성하는 과목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다 배우는 과목이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나 전문교과 1까지 이런 과목들이 학교의 역량이나 그 수준에 따라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이 학교하고 차이가 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이런 과목들이 그 학교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본계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간단한 절차를 보면, 일단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무슨 과목을 조금 편성하면 좋을지, 그 다음 작년에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과목은 조금 아쉬운데 좀 없애도 될 것 같다, 그다음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과목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를 의논을 해서 과목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런 설명의 시간을 가지고 물론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하고 재학생들한테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과목 선택을 안내할 때는 교과 대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교과에서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다, 그런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선배들이나 멘토 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나 어떤 과목을 좀 들으면 내 진로에 맞겠다, 내가 대학을 지나가는데 좀 유리하겠다,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서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사실은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게 대학처럼 내가 직접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도하는 입장에서나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그 업무를 하다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학생들이 원하는, 또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질문은 딱 하나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지 대학을 잘 갈 수 있나요? 결국은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하고 똑같은 과목을 수강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성적을 받은 거나 그다음 그 학생이 수업에서 한 활동이나 학생부 기록도 모든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은 성적도 있을 거고 방금 말씀드린 그 학생부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대학에 내가 이런 학생이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물론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게 워낙 학생 입장에서 뭔가 이제 과목을 선택해서 이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이게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멘토 선배나 멘토링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 성적 산출에 관한 부분일 텐데요. 사실 성적 산출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제가 그냥 이 정도로만 간추려가지고 크게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필요한 것도 다 빼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점수, 그게 뭐 수행이든 지필평가든 다 합해져서 나오는 원점수가 표시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수강한 수강자들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성취도 5단계입니다. A, B, C, D 5단계까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그 다음에 성차 등급까지 표시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도 표 보시면은 공통 과목과 똑같이 모든 지표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과목 평균은 표시되지만 표준 편차도 표시 안 되고 성취도도 A, B, C로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표시할 때는 뭐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인데 성취도가 3단계면 80점 이상 A, 60점 이상 B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은 석차가 나오지 않는데 진로 선택은 석차가 나오지 않으니까 석차 등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진로 선택은 조금 수월하다, 좀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일반 선택 과목도 기본적으로는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지만 소인수 강좌는 13명 이하입니다. 13명 이하면은 그 강좌는 등급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13명 이하 소인수 강좌가 있느냐? 네, 많지는 않지만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듣는 과목에 한해서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3명이냐면 이 등급제를 9등급으로 나눌 때 14명부터는 모든 등급이 한 명씩은 최소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도 한 명, 2등급도 한 명,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 명씩 이상은 나오는데 13명이면 2등급하고 8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명이면 1등급과 9등급이 안 나와서 그 등급별로 한 명씩은 나오는 인원이 14명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라도 소인수 강좌가 되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잠깐 학생 2명을 예로 들었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가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학생 A하고 학생 B가 있는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똑같은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지만 수강자 수가 다르고 표준 편차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 이게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게 표준 편차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표준 편차를 쉽게 생각해서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점수대가 얼마나 퍼져 있나 산포도를 알려주는 통계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물리학 1인데 A 학생은 표준 편차가 10이고 B 학생은 표준 편차가 5니까 A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에서 물리학 1의 성적이 더 넓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준 편차가 아주 작으면은 아주 평균값에 많이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저런 표준 편차까지 다 표시를 해주니까 대학에서 아무래도 성적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을 비교한 이유는 둘 다 원점수는 90점이고 평균도 우연치 않게 80점입니다. 그러면 둘 다 평균에서 내가 10점 잘한 거잖아요. 10점 잘한 거, 뭐 수강자 수는 차치하고 얘기한다면 10점 잘한 건데 우리가 이걸 보고 등급도 보면은 둘 다 석차 등급이 3등급입니다.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석차에 굉장히 등급에 연연하니까 너도 3등급 나도 3등급 그럼 너랑 나랑 이 수업에서 결과가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걸 표준 편차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Z점수라는 게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누는 건데 둘 다 평균보다 10점을 잘했지만 평균적인 벌어진 정도가 A 학생보다 B 학생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B 학생이 훨씬 더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단순히 얘가 등급이 몇 등급이다 그런 걸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통계 지표나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사실 B학생 같은 경우에는 Z점수를 계산해 보면 2점대 되니까 이 학생 같은 아주 높은 점수로 절대 3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Z점수라는 것도 일반 선택 과목에서는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등급이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학생의 이제 진로 선택 과목 물리학 2라는 과목에서 학점수는 4학점이고 원점수가 81점, 평균이 82점, 성취도를 A 받았습니다. 80점 이상이 나서 A를 받았고 수강자 32명. 근데 오른쪽에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물론 대학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과목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A를 받았다. 그래 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이 학생은 평균보다 원점수가 낮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아주 우수하다고 바로 확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조금 힘들겠죠.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은 A를 받았지만 만약에 내가 B를 받았으면 내가 B를 받는다 그러면 그 수강자 중에 64.9%는 A를 받았는데 내가 B를 받은 거니까 최소한 내 위에 64.9%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쉽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그걸 신경 안 쓰고 성적을 대충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학 과목의 위계라는 건데 교과의 위계 하나만 해도 너무 복잡해 보여서 이게 과연 머릿속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위계가 뚜렷한 거는 수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위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사회 과목이나 국어 과목은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위계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계는 어떤 과목을 배운 다음에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라 이런 걸 일종의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을 배우고 1학년 때 수학을 배우니까 그 다음에 2학년 때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고급수학 1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밟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급수학 1을 배우고 싶으면 최소한 심화수학 1, 2를 배우거나 아니면 수학 1, 수학 2를 배우고 미적 배운 다음에 기하를 다 배우고 고급수학을 들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정말 고급수학 1이 앞에 심화수학 1, 2를 안 들었는데 고급수학 1이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위계라는 게. 그 교과의 내용, 과목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얘가 올바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방금 너무너무 듣고 싶으면 앞에 거를 뛰어넘고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듣는 거를 결코 대학이나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공부라는 건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걸 뛰어넘어서 네가 그걸 배웠다고 해서 네가 똑바로 수업을 들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보통 이거를 많이 보실 때 이런 위계가 어느 정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과목에 따라서 1, 2라고 표시된 과목은 반드시 1을 먼저 듣고 2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영어도 그렇고 과학도 화학 1, 화학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 다음에 고급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그 위계를 따라갔을 때 얘가 제대로 학습을 해 나갔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학교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있지만 학교 외부에서 온라인 공동 교직 과정이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강좌도 역시나 이런 위계를 좀 생각하고 들으셔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편제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1학년부터는 가장 크게 변화된 지점이 교과에서 6단위 6학점이 되겠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6학점, 그래서 총 12학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을 보면은 지금 요거는 보통 교과에 편제되어 있는 과목인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저희 학교에 지금 편제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51과목 중에서 34개가 편성되어 있고 진로 선택은 46개 중에서 20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보시면 저기
실용이란 말 들어가는 거나 기본 수학 이런 거는 굳이 남해성고에서 할 필요는 없겠죠. 실용이란 과목이나 기본 이런 것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높지 않은 과목이나 그 다음에 제2외국어들 몇 과목들 그 다음에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뭐 연극 이런 것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학교에서는 개설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외고에서 많이 개설하는 전문교과원에 대해서도 지금 과학계열이라는 거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어 계열은 제2외국어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국제 계열은 사회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상관없는 체육 예술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계열이나 국제 계열 외국 계열도 보면 영어에서는 심화영어 1, 심화영어 2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 과학에서도 심화서 1, 2 고급 수학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고급 시리즈까지 가능한 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걸맞는 수준 높은 과목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흔히 교육과정 편제표, 과목 편제표라고 부르는데 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요 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인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지금 내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가 66에서 12단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큰 틀과 과목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1학년들은 남해성고에서 이런 과목을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몇 학년 때 배치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선택그룹이라는 거는 지금 국어에 보면은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묶인 그룹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과는 뭐 국어, 수학, 영어 그 교과에서 세부로 보면 과목이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유형이라는 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선택이나 공통 과목은 등급이 나온다. 그 다음에 전문 교과나 진로 선택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적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운영 단위라는 거는 이거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언어와 매체는 운영 단위가 5니까 얘는 일주일에 5번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5번. 그러면 지금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을 보면 3학년 1, 2학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언어와 매체를 1, 2학기에 걸쳐서 2학기에 10단위를 이수하는 게 아니고 10학점을 이수하는 게 아니고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단위가 5단위가 되는 겁니다. 10단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두 과목밖에 없는데 왜 굳이 이거를 선택하게 해서 1, 2학기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언어와 매체 듣고 2학기 때 합법과 작문 듣고 너는 1학기 때 합법과 작문 듣고 2학기 때 언어와 매체 듣고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수능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는 크게 뭐를 선택해서 너한테 불리하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 수능을 생각했을 때 수능 선택 과목이 내가 하작을 친다 그러면은 그 하작을 1학기 때 배우는 게 조금 유리할 거니까 수능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그 이유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겁니다. 수학도 과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경계열을 학생들을 위해서 경제수학이라는 과목도 개설해놨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학통 이런 과목들 다 심화서 1, 2까지 고급수학까지 모든 과목을 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심화영어 1, 심화영어 독해 1, 심화영어 작문 1 이렇게 그 다음에 2까지 원 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이수를 하게 되고 똑같은 과목을 심화영어 1, 영어 독해 1, 영어 작문 1을 3학년 1학기 때도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기에 걸쳐서 8단위를 이수하는 게 아니고 3과목 중에 2학기에 걸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도 잘 귀에 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운영 단위라는 게 그런 의미구나. 선택 그룹이라는 게 여기서 이걸 선택하는 거구나. 그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어 선택은 있고 그다음 진로 선택 1과 진로 선택 2도 보면은 앞에서만 국어, 수학, 영어라는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선택 그룹에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문화 읽기나 문학이나 그다음 문화라는 과목들은 수준이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은 저희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 넣었고요. 또 미적, 학통뿐만 아니라 기하는
기하라는 과목이 순수 선택 과목인데 이제 원래 내가 기하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기하는 배우지 않고 대학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연과학을 조금 하는 사람이지만 되게 대학교 이공계 계통 교수들이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건 배워야 되는 과목인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간다니. 그래서 그런 과목들까지 다 수강할 수 있게 편제를 짜놨습니다. 여기서 조금 보실 거는 진로선택 2하고 진로선택 3이 있는데 여기에는 편성된 과목들이 사회 과목하고 과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뉴스에서 보시면은 지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은 대학교에서 자대나 공대나 인문사회대나 이런 게 다 통합되지 않는 이상 문이과 구분이 없다는 거는 그런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있습니다. 그 문이과 구분을 수학이나 국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진로선택 2와 진로선택 3, 요 선택 그룹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되게 됩니다. 보면은 2학년 1학기 때 각 두 과목,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그 다음에 정치학업, 한국지리,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또 다른 과목이 2학년 2학기 때 물리학원, 화학원, 사회문화, 물리학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형적인 이과 학생이라면 공대를 가고 싶으면 2학년 때 1, 2학기에 걸쳐서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학원, 화학원 이렇게 듣는 거고 반대로 문과 학생이라면 사회 과목을 4개를 듣겠죠. 학생에 따라서 여기서 선생님 저는 진짜 융합형 인재니까 각 3과목 듣고 사회 1과목 들을래요. 근데 그렇게 3과목 1과목 듣는 거는 그래 조금 생각을 해보자 고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과목 듣는 거는 조금 지양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과목 듣는 거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학을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네가 1과목 정도는 사회 과목을 들을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2과목은 하지 말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지금 각 4과목을 1년에 걸쳐서 다 한다는 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한 학기에 걸쳐서 지금 2학기 때도 물리학원하고 화학원을 동시에 한다는 게 일주일에 수업도 3시간밖에 안 되고 굉장한 부담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1년 동안 2과목을 가르치면 좋죠. 과학 선생님이 2과목을 그냥 가르치면 그게 너무 편하죠. 제가 물리학 담당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1년에 4과목을 해야 됩니다. 전형적인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학 5원을 4과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10원 한 푼 오르지 않습니다. 단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아요. 학생들만 더 힘들고 저희도 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왜 하느냐? 각 4과목을 4개 다 했을 때 훨씬 더 그 학생의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당장은 선생님 저는 의대 가고 싶어요. 저는 생명과학 계열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3학년 때 가서 아니면 수시 원서 쓸 때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각 5원 과목을 4개를 다 들어놓으면 그 학생의 진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4과목 또는 사회 4과목 들을 수 있고 둘 들을 수도 있지만 너무 반반씩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로선택 4와 진로선택 5도 보면 사회 과목과 탐구 과목, 각 과목이 조금 더 심화되는 형태로 나가는 형태고 2과목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과목까지 듣고 나면 또 고급 시리즈, 고급 물리학, 고급 생명과학 이런 식으로 과목을 듣게 됩니다. 진로선택 6에도 보면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수학 과제 탐구, 그 다음에 사회 과제 연구,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냐면 성격이 조금 비슷한 과목들입니다. 그냥 이론식 수업보다는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한 학기 동안 자기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를 오랫동안 탐구하고 결과 보고서를 내고 그 흔히 말하는 R&E 과목들입니다. 자기 연구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런 과목들이라서 보통 이런 과목들이 학교에서 편성을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학생들 활동도 다 정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과목들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이런 과목들은 학생부에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학생이 소논문을 적었다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경우 학생이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규칙상.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학생의 역량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과목이지만 학생부 기재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진로 선택 6에 있는 과목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에 교육학, 심리학, 환경 이런 거 보면은 일반 선택이지만 등급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은 그냥 패스, 언패스로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양 과목도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업 교재 연구하셔가지고 수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부전공이 있으면 그거를 나는 이거 수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로선택 7은 3학년 1, 2학기에 거쳐서 듣는 과목이고요. 보시면 뭐 인공지능 수학이나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런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도 워낙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과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인공지능이 중요시 되면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또 나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수학과 선생님 두 분께서 방학 때 바쁘실 때 연수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이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학교 지정이라는 과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그냥 정해지는 대로 이 과목들을 따라가면 되는 것들입니다. 너무 많죠, 그죠? 보통 1학년 때도 있고 2학년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 학생이나 학부모가 봤을 때는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한국사를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한국사를 알아야 되나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또 체육도 3학년 때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체육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교육부에서 매 학기마다 체육을 개설하라고 그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걸 학교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는 않고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규정 내에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이제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서 우리 학교가 과목이 되게 많이 개설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나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술 교과 프로그램은 전편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듣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기재되고 그다음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대면 수업하는 거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단 그 방법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뿐이고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이렇게 시골의 작은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학교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좀 변질된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이 이런 것까지 찾아 들었어? 너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매년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걸 들어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경우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학교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까지 들으려고 그러면 미개설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을 게 없습니다. 개설이 대부분 다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대학교 때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보면 개강하고 나서 이제 수강 시험 미처 못했다 그러면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방학 전에 과목을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학 후에 수업이 시작돼도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이거 너무 조금 나랑 좀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은 수강 신청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 이상 신청해야 과목이 열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학교 기준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은 5명입니다. 5명 이하면 폐강입니다. 6명이면 6명이라도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학교의 인원이 교사 수가 워낙 작고 과목까지 다양한데 이런 소인수 아주 적은 6명, 7명까지 과목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기준은 5명 이하면 폐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질문하는 것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이게 내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내용적으로는 너무 다릅니다. 단 대학에 이 교육과정 편제표, 과목 편제표가 제공이 됩니다. 그 학교에 몇 학년 몇 학기에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그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그걸 듣지 않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학과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목인데 권장한 과목인데 그 과목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해서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내가 의도적으로 뭘 회피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담에 따른 성적이 너무 이거 듣는 애들은 너무 공부 잘하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나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회피하거나 나 이 과목 너무 싫어. 그래서 그걸 회피하게 되면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자체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이거 수강 신청이 중요하고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 자체만으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실제 수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지만 내신 성적 이런 걸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가 뒷받침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이과 구분이 사실상 되고 그 문이과 구분을 할 때 2학년에서 탐구 4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그 각 과목 4과목이든지 사회과목 4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투투는 좀 지향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내 진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더 과학 같은 경우 더 기초 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자, 요거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올해 5월달에 서울대 입학처에서 학교로 방문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입학처하고 학교에 계신 3학년 진학부 선생님들하고 교장 교감선생님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던 장면입니다. 서울대는 콧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일선 학교에 잘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아마 다른 주위 학교나 여러 학교에서 항의를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이렇게 학교를 찾아간 이유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연구 대상 학교로 선정을 해서 남해성고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에서까지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기사는 작년도 11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 알파에서 나온 남해성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카이스트 입학사정관님하고 3학년 진학부 담임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가질 때 그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한 말을 그대로 땄습니다. 남해성고는 교육과정이 잘 되어 있으며 학생의 뜻과 그 해결 과정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잘 나타나 있다. 남해성고는 일반고 중에서 지원자 수에 비해서 합격자가 많으며 합격률이 좋은 편이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남해성고 소속 교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너희 학교 칭찬 네가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물론 냉정히 판단하실 건데 일반 100명이 채 안 되고 90명 조금 넘는 학교에서 카이스트 2명, 3명 붙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카이스트 사정관이 물론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가 물론 제가 우리 학교를 칭찬하는 거긴 하지만 교육과정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사정관뿐만 아니고 학교에 오시는 모든 사정관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색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넘기겠습니다. 요거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있는데 17단위가 아니고 아까 제가 1학점, 1단위면은 한 학기에 17번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17번 중에서 한 번은 학교 자율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마지막 한 주에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 융합형 수업을 구성해가지고 학생부를 질적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2학년도 올해 1학기에 작년도 1학기에 융합 수업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있고 융합 교과는 국어 수학과 영어 수학 사회과 이런 식으로 여러 교과들이 융합을 해서 수업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도 선택하고 이 자율적 교육과정에서도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이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추가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심이나 역량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학생부 기재에 더 퀄리티 높은 그런 기재를 위해서 이런 학교에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보통의 강의식 수업보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좀 학생들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일주일에 걸쳐서 자기가 그 답을 조금 탐구해가는 과정을 마지막 시간에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활동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그거는 아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부분이 뒤에 교무부장님이 말씀하실 거하고 겹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아리 체험한마다 1년 동안에 했던 동아리를 정리하는 부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성학술제는 또 동아리 한마다하고 거의 같은 주에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각종 대회 나갔던 거, 그 다음에 교과에서 발표했던 자료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하고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듣고 싶은 발표를 미리 듣고 싶은 발표를 직접 가가지고 들으면서 궁금한 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해성농장입니다. 학교 뒤편에 보면은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고구마도 수확하고 마늘도 수확하고 노자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고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또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해성농장에서 한 활동들은 학생부의 봉사활동 누가 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 누가 기록에 마늘 심기 그렇게 있으면 이거는 저기 남해성고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기타 여러 특색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해안가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학생들 데리고 수상 레포츠 체험을 갈 수 있고 조금 있다가 10월 달에는 남해 이제 바래길 여러 바래길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바래길 걷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장 선생님이 칭찬했던 가운데 사진은 멘토링. 그 다음에 또 이사장님이 야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치킨 이렇게 먹자 하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멘토링별로 앉아서 치킨 먹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인데 이게 서울대가 이게 우리 학교에 있는 학과에 오고 싶으면 요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권장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핵심 권장 과목. 당연히 서울대에서 제시한 이런 과목들은 학교에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들어야 된다는 과목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에서는 경제학부만 미적학통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공대는 대부분은 물리, 그 다음 수학, 중시학, 미적기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 삼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남해성고에 그렇게 많은 과목이 편제되어 있고 편성되어 있고 한데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게 흉내를 내서 그런 과목들 똑같이 개설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우수한 교육과정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이면 국어 과목 수학 선생님이면 수학 과목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해야 될 과목들이. 근데 지금은 이걸 누가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과목 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그 학교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늘린다 그래도 겉으로 드러난 과목이 똑같다 뿐이 결코 내용은 똑같아질 수 없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도 경제학과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목들이 서울 사회권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배우는 내용이 똑같을까요? 분명히 다르죠.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그런 수업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면도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는 물론 많은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수업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우수한 수업을 잘 따라오고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을 데리고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고 좋은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진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또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과목이나 학교 프로그램은 뭐 다른 학교가 그대로 흉내낼 수 있을 겁니다. 해성농장이나 뭐 세다 토론이나 이런 거 흉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따지고 들어봤을 때 누구랑 그 활동을 하느냐 그거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제가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학교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아마 결정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